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우연히 형 이 시초에 처음 왔나요? 네, 처음. 아, 그렇지. 우리가 네. 언젠가 그제부터 처음 녹음했으니까 네. 다들 와서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조명도 정리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녹음 안 하는 한 달 동안 자료들 많이 발표하셨었는데, 네. 하여튼 하나하나씩 이제 해가야죠, 뭐. 네. 그리고 네, 오늘 전체적으로 어제 이십이 있었는데. 사실 우려들 많이 했는데 뭐 별거 없이 지나간 것 같죠. 네, 맞습니다. 별거 그래서 없었고. 그 얘기 하는데 네. 최근에 통화정책 관련해서 한번 그 한 달 동안 있었던 얘기도 좀 하면서 풀어갑시다. 어제 어땠죠? 네, 먼저 ECB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ECB 같은 경우는 이제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 우려하던 바는 어떤 거였냐면은, 그러니까 그저께 거죠. 걔네 날짜 시간으로는. 캐나다? 그러니까 21일이래요. 그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이제 긴축으로 조금 스탠스가 전환이 됐어요. 매주 40억 캐나다 달러씩 매입하던 자산 매입 규모를 30억 달러 그 캐나다 달러로 줄였고요. 그다음에 물가 그 목표 달성하는 시기가 원래 2023년도였는데 2022년 하반기로 조정을 하면서 향후에 금리 인상 시점이 좀 당겨진 거 아니냐라는 좀 평가가 있었거든요. 플러스에서 다음 주도 FOMC가 있기 때문에 이제 ECB에서도 약간 이러한 긴축적인 약간 성격의 멘트라든지 좀 매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사실 우려보다는 그냥 뭐 무난하게 끝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저는 도비시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일단 뭐 정책 측면에서 변경이 없었지만 좀 안내를 드리자면은 금리 같은 경우는 뭐 0%, 0.25%, 마이너스 0.5% 동결을 했고, 자산 매입 측면에서도 이제 APP라 해가지고 얘네가 원래 하고 있던 기본적인 자산 매입 규모는 매달 200억 유로씩 하고 있는 걸 유지하기로 했고요. PEPP가 가장 그렇죠. 좀 화두가 있는데, 이게 좀 걱정들 많이 했던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PEPP 같은 경우는 이제 1조 8,500억 유로로 이제 이거를 내년도 3월인가까지 계속 해요. 2022년 3월까지 해요. 근데 이거를 원래 지난 3월 20일에 따르면은 2분기에 조금 더 빠르게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림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그림 1번인데요. 그렇죠. 네, 이제 여기 날짜를 보시면은 21년 이제 들어가지고 1월, 2월보다는 3월 달에 매입이 확실히 는 건 맞고, 4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보름까지밖에 데이터가 안 들어와가지고 또 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마도 이제 3월 달보다도 좀 더 많은 규모로 매입을 하지 않겠냐를 전망하고 매달 있습니다. 늘었네요, 진짜. 네, 더 빠르게 가져가겠다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도 3월, 4월, 5월, 6월까지 한 6월 20 전까지는 좀 빠르게 매입을 할 것 같고요. 근데 조금 또 우려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월별 지표인데 위클리로도 나와요, 지표가. 근데 위클리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이제 주간으로 봤을 때 매입 순매입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니 ECB에서 2분기 들어서 매입을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왜 안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생각보다 PEPP 매입 규모도 적을 것 같고 이러한 규모 조정이 있을 거다라는 예상이 있으면서 6월 달에 들어서 PEPP 매입을 좀 줄여나가지 않겠냐라는 시각이 또 있더라고요. 실제로 ECB 내에서 약간 매파적인 위원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수 위원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하고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게 맞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PEPP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PEPP 매입 이러한 규모 측면에 줄여나가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제 라가르드가 딱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PEPP 계속 할 거다. 지금 조기에 테이퍼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논의하기 되게 시기상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플러스에서 제가 적어놨지만, 그러니까 뭐 BOC라 해가지고 캐나다 중앙은행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향후에 좀 매파적으로 좀 변해가는 스탠스가 나오더라도 ECB는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뭐 크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연내 테이퍼링을 시사를 하고 내년도 초부터 뭐 QE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뭐 내년 초에 QE를 시사를 하고 QE 줄여나가는 시사를 하고 이제 한 2, 3분기부터 줄여나가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 라가르드 총재 말을 듣고 나니까 생각보다 미국 연준의 그 긴축 스탠스가 좀 당겨질 수 있다라는 걸 조금 감안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대외 상황이 어떻든 간에 ECB는 완화적인 스탠스 유지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해서 또 경제 상황 얘기하면요, 사실 뭐 제조업 측면에서는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서비스가 좀 부진한데, 페이지 3페이지의 그림 9번, 10번을 보시면은 PMI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기준점이 잠깐만 50을 멈출 수 있니? 네.
됐어. 네, 기준점 50을 상회하는 거는 이제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이 빨리 먼저 회복이 됐고 지속적으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아직 그 기준점보다 하회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만큼 아직까지 서비스업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건 맞지만 확실히 회복된 약간 기대감은 좀 제한적이다라 보고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 이 그림 여기 10번 보셔도 이제 서비스 관련한 그 신뢰 지수들인데 아직까지 그 마이너스에 있어요. 그래서 개선되고 있는 건 맞지만 서비스업 부분의 부진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그림 또 위에 그림 보시면은 코로나19 확진자 수, 사망자 수 그리고 이제 유로존 국가들의 그 경제 봉쇄 관련된 지수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조금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해서 옆으로 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옆에 확진자 수만 보셔도 이제 확진자 수, 사망자 수가 증가했을 때 이런 봉쇄 조치도 함께 올라갔던 그림이 있었고 최근 다시 조금 더 재차 확산이 되면서 이 지표가 떨어지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겠냐를 생각했을 때 여기 22가 생각하는 경제 흐름을 봤을 때 물론 개선이 되고 있긴 하지만 1분기는 다시 마이너스 찍고 2분기부터 회복을 할 거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4분기부터 플러스, 이제 1분기 예상치가 플러스거든요. GDP 성장률이 QOQ로. 근데 이제 22 같은 경우는 4분기 마이너스였고 올해 1분기도 이제 마이너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미국하고 22 경제만 봤을 때는 이제 미국이 조금 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실제 회복이 되는 속도가 빠른 상황이다. 그렇게 봤을 때 미국 연준이 22보다는 빠르게 약간 매파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이제 22는 따라가지는 못하고 이제 조금 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펴면서 약간 그런 글로벌리하게 정책 공조가 조금 이제 디커플링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약간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22는 연구원은 오늘 오래간만에 같이 하는데 여전히 말이 빨라. 좀 줄여야 돼. 네. 네, 그럼 20인 그렇게 됐고요. 뭐 한국은행 금통이 그냥 뭐 했었으니까 저는 할까요? 그 얘기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고 오히려 이 네. 얘기 마무리 지면 오히려 어제 되게 의미 있었던 거는 라가르도 총재가 미국과를 꼭 보폭을 맞추지는 않을 것 같은 것을 많이 시사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게 미국하고 가장 포인트 같은데? 유럽하고 경기 상황이 다르고 그다음에 전망에 대한 상황도 다르잖아요. 미국은 이제 계속적으로 회복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라든지 전망치 역시도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미국하고 대비해서는 계속 독일 같은 경우는 봉쇄 조치 뭐 하고 있고 이탈리아는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부터 뭐 푼다고 하긴 하지만 뭐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경제 상황만 봤을 때는 이제 유럽이 조금 더 부진한 상황이다. 그렇게 됐을 때 정책 측면에서는 조금 더 완화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거죠. 파엘이 한 달 동안 한 말 제가 한번 요약해서 가져오라고 했어요. 우연 연구한테. 네, 들었던 생각은 그냥 계속 걱정 마.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걱정 마. 그러는데 또 다른 연준 위원들은 조금씩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연초부터도 연준의 스탠스는 확고하게 완화였지만 이제 카플란 총재라든지 보스 총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뭐 테이퍼링 얘기를 하고 약간 한두 번씩은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근데도 연준의 스탠스는 변화가 없었고 이제 지금도 물론 경제가 회복되고 있고 하긴 맞지만 근데 미국에서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또 늘어나는 모습도 있고 그리고 또 글로벌리하게 뭐 늘어나고 있고 백신 보급 속도가 중요하지 뭐 이제는. 근데 막 지난주인가 존슨앤존스 막 백신 잠깐 중단됐다가 하고 막 이런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잡으면 계속 없을 거라는 또 그건 없잖아요. 이런 이슈가 요즘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다니다 보면 이제 제 생각이라기보다 네. 이제 이렇게 막상 백신을 맞고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 예전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예전과는 좀 다른 세상인 것 같다. 네. 더 조심하고 사람들이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고 리오픈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뭐 코로나 확산돼서 다시 뭐 팬데믹이 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걱정들을 하다 보니까 성장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하는 거지. 뭐 코로나 때문에 다시 엄청난 위기가 오고 이건 아닌 것 같고. 네.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제일 백신을 많이 빨리 접종하니까 좀 빨리 벗어날 것 같은데 다른 나라와 속도감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라가르도 어제 얘기가 아침 모닝 미팅 했던 얘기예요. 네, 최근에 그 당시도 했던 얘기고 서로 약간의 다른 얘기들. 중국이 먼저 다른 얘기를 했었고 네, 맞습니다. 미국이 다 그 다음에 좋아지니까 미국이 다른 얘기하고 유럽은 제일 안 좋으니까 제일 말 못하고 있고 이머지는 네, 일본도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 차이가 있다는 미세 차이를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달러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지금 ECB는 완화 스탠스를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국 경기는 좋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달러와 강세 요인이 되지 않겠냐라는 그 것 얘기한 같고요. 거예요. 지금 네. 그 달러 약세를 자꾸 얘기하는데 달러가 이 서서히 시간 지나면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그러니까 펀더멘털 경제 지표나 이런 경제 상황만 봤을 때는 지금 뭐 유로화는 약세가 갈 뭐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반면에 달러화는 오히려 이제 뭐 이머징 자금에 대한 뭐 유출이 있거나 뭐 그런 좀 불안이 생기면은 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생기면 또 펀더멘털뿐만 아니고 이런 자금들이 또 달러 수요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 거고. 수요일 날 그 신중호 팀장이 막 당신들 회의 때 자주 얘기하겠지만 글로벌 유동성 지표는 꺾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쵸. 완전히 내려오는 그게 어디서부터 꺾여 내려오는지를 봤을 때 유럽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네, 유럽은 계속 음, 뭐 그 기울기는 조금 이렇게 낮아졌겠지만 플러스를 계속 유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크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무슨 말 하는지 좀 더 재밌게 들으시겠지만 또 별로 흥미 없으신 분들은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라가드로드랑 좀 많이 다른 스탠스가 하나씩 나오는구나. 네. 지금 그건 대신에 확인했다. 이제 다음 ECB가 6월 달에 있거든요. 그치. 이제 한 달 반 정도 후인데 이제 이때 정도면 이제 또 유럽은 2분기 또 GDP가 또 좋게 나올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사실 그때부터는 얘네들도 조금 뭔가 준비는 또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여기서도 이제 6월 달에 또 뭐 이런 정책 측면에 또 뭔가 논의를 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6월 22가 좀 중요할 거다라는 약간 시장의 컨센과 제 생각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요.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의 연구는 서로 어색해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 네, 환경이 되게 좋아졌는데 약간 이리온의 우리 그런 느낌이. 그 아미처럼 우리 구독자분들이 애칭이 뭔 줄 알아요? 아, 투표로 정해졌는데 1위 투표. 때? 어. 맞죠?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아, 생각하느라 그래서 1위. 귀여운 모습으로 1위 때 안녕하시대 이러기로 했는데 이상해? 1위 때 하려고 하시대요? 내가 정한 거 아니야. 왜 그래요? 날 보면서 할까요? 나 어이없어 하는 거 내가 진 거 아니야. 근데 1위 때가 왜 1위, 뭐 줄임말이에요? 아, 야, 몰라. 이리온. 아, 네. 이리온에 있는 이리온 사람들이 이리 같은 어떤 몰라 정한 거 없어요. 그냥 갑자기 아니 우리 네. 구독자들이 투표하신 거예요? 자기들이 정해서 저한테 보내줘서 아. 그것 중에 순서 정했더니 몇 개 투표했더니 그게 네. 나온 거예요. 근데 이상했구나. 아니. 처음 이제 생소한데 귀여운 것 같아요. 그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거 구독자 좀 많이 하게 하세요. 네, 이제. 구독, 좋아요 이런 거요? 네, 아, 알겠습니다. 되게 강제적인 느낌을 받는데 그래도 이 스튜디오 투자한 게 있으니까 네. 회사의 눈치도 보이고 하여튼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뭐 아침에 그 내용을 나중에 최강 이코노미스트도 한번 얘기해봐야겠네. 예, 마무리 들어갑시다. 예, 네. 그건 똑같아요. 네. 가장 함께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